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미국사 산책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노예해방 선언을 이끌어내어 분열의 위기에 처한 미국을 구해낸 위대한 대통령 링컨을 따라 걷고자 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860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남부의 노예제도 지지자들은 공화당 행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연방에서 탈퇴하는 극약 처방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5대 대통령 뷰캐넌의 남은 임기 기간과 새로 당선된 16대 대통령 링컨의 임기 초기에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시작으로 7개 주가 연방에서 탈퇴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을 분열의 위기에서 구한 지도자는 바로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에이브러햄 링컨이었습니다. 부분적이나마 그의 생애를 돌아보는 것이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링컨의 업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링컨은 1809년 당시는 서부의 변경이었던 켄터키주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7살 때 부모를 따라 인디애나주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루의 일은 자질구레한 집안일과 농사일을 돕는 것이 전부였으며 교육이라고는 채 1년도 되지 않는 단기 학교를 다닌 것이 정규 교육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우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청년 시절에 그는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교적인 인물로 유명했다고 하지요. 그러다가 23살 때인 1832년 인디언 부족과 블랙호크 전투가 벌어지자 의용 군중대에 지원하여 지휘자 생활을 했습니다. 이때의 지휘 능력을 인정받아 유명해진 그는 주위의 권유로 정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데 첫 도전이었던 주의회 의원 선거에서 패배의 쓰라림을 맛보게 됩니다. 이후 링컨은 빚을 내서 이웃사람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기도 했으나 장사가 잘 되지 않아 1년 이상을 빚더미에 허덕였다고 하며 얼마 후에는 카운티의 우편국장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정계에 입문하기 위한 첫 도전에서 실패한 링컨은 1834년 마침내 일리노이주 주의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4번이나 의원직을 역임했으며 1842년에는 켄터키의 미인으로 소문난 메리 토드와 결혼하였습니다. 그 후 그는 변호사로서 명성을 얻어 1846년에는 희그당의 연방 하원의원 후보로 지명되었지요. 당시 그의 경쟁자들은 링컨을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공격했지만 링컨은 자신이 특정 교회의 신자는 아니지만 결코 성경을 부인한 일이 없다고 그의 종교관을 확실히 밝혔으며 결국 선거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연방하원으로 일하면서 그는 동료 의원으로부터 상당한 인기를 얻었으나 정치적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포크 대통령이 통치하던 시기에는 포크가 불필요하게 멕시코와 전쟁을 시작했다고 생각하여 포크에 반대하는 반전론을 폈으나 대중의 지지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1848년의 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한 그는 이후 수년 동안 변호사 일에만 힘을 기울였습니다. 1854년에 캔자스 네브래스카법 파동이 일어날 무렵 링컨은 정계로 다시 뛰어들어 1855년의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법의 주역인 스티븐 더글러스와 맞붙었습니다. 이때 더글러스는 노예제도의 채택 여부를 주민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링컨은 이에 반대했지만 선거에서는 패배했지요. 하지만 노예제도에 대한 정치사회적인 혼란이 더해가면서 링컨은 중도파의 대변자로서 인기를 더해갔습니다. 1856년 그는 새롭게 창당된 공화당을 조직하는 데 기여했고 공화당의 세력을 넓히는 데도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드레드 스콧 판결 이후 남북의 대립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을 때 그는 이 판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며 정치적 신념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특정 개인이 그 판결에 저항할 수는 없으나 국민은 저항할 수 있으며 지금이야말로 국민이 그것을 처리하도록 행동할 때다. 링컨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피력하여 주목을 받게 된 드레드 스콧 판결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법원 판결 중의 하나로 노예제도와 관련된 법적, 사회적 논쟁을 심화시킨 사건이었습니다. 드레드 스콧은 미주리주에서 태어난 노예로 그의 주인은 제이드 샌드포드라는 남자였습니다. 드레드 스콧은 자신이 미주리주의 경계를 넘어
노예제도가 금지된 지역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자유를 얻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드레드 스콧은 그가 이주해온 일리노이와 위스콘신 지역은 노예제도가 금지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자유인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1857년 3월 6일 대법원은 7대2의 의견으로 드레드 스콧의 주장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흑인은 미국 시민이 아니며 따라서 드레드 스콧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지요. 이는 흑인이 미국 헌법상 시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당시 흑인들은 정치적 권리와 법적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노예제도를 간섭하거나 금지할 수 없으며 나아가 연방정부는 노예를 소유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미주리 절충안과 같은 기존의 법적 장치들이 위헌이라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미주리 절충안이란 1820년에 제정된 법으로서 북위 36도 30분선 이북에서 노예제도를 금지했던 법이었는데 대법원은 이를 무효로 본 것입니다. 이처럼 드레드 스콧 판결은 미국 헌법이 노예제도를 인정한 판결이었으므로 노예제도를 폐지하려는 많은 미국인들의 노력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문제의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오히려 드레드 스콧 판결은 노예제도에 대한 갈등을 더욱 심화시킨 것이지요. 북부는 이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오히려 노예제도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에 더욱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미국 사회에서 노예제도의 폐지 여부를 둘러싼 갈등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남북전쟁의 발발을 촉진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권위를 크게 손상시켰으며 미국 사회의 법적,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평가되는 이 판결은 결국 이후 세 차례의 수정헌법에 의해 무효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헌법은 흑인의 시민권을 인정하고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법적 토대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858년 링컨은 노련한 정치가인 현역 상원의원 더글러스의 상대로 다시 출마하였습니다. 당시 링컨은 49세의 나이로 일리노이와 북서부 지방에서 유망한 신예 정치인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는 스프링필드에서 행한 이른바 분열된 집안이라는 제목의 선거연설로 노예제도로 대립하고 있던 미국인들의 단결을 호소하였지요. 그리고 이 연설로 기대하지 않았던 동부지방으로부터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매분이 일어난 집안이 오래갈 수 없듯이 미합 중국도 노예제도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이 연설의 주제였지요. 당시 가장 큰 정치 문제였던 노예 문제에 대한 링컨의 견해는 온건하고 상식적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노예제도를 증오했고 하루빨리 사라지기를 희망했지요. 그러나 정치가로서 그의 입장은 노예 문제로 인하여 미국이 분열되고 한 국가로서의 기틀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주에는 일체 노예제도를 허용하지 말고 이미 노예제도를 수용하고 있는 주는 얼마간 그 상태로 두자는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당시에 노예제도를 취하느냐 취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헌법 해석상 연방정부가 결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링컨은 1858년의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낙선하고 더글러스가 상원의원에 재선되었지만 더글러스와의 논쟁 때 노예제도를 악의 제도라고 비판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노예제도 반대론자라는 인식을 확고하게 심어주었으며 일약 전국적인 정치가로서 발돋움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소신 있는 행동과 착실한 정계활동으로 정치권과 대중의 인정을 받은 링컨은 마침내 1860년 5월 18일에 개최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윌리엄 스워드 상원의원을 제치고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한편 1860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은 분열되어 있었지요. 남부 민주당은 노예제도의 유지를 주장하고 있었으며 북부 민주당은 더글러스가 주장한 대로 주민의 의사에 따르기로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북부 민주당은
1858년의 상원의원 선거에서 링컨에게 승리한 바 있었던 일리노이주 출신의 상원의원인 더글라스를, 만부 민주당은 켄터키주 출신의 상원의원인 브레킬리지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던 것입니다. 또한 이 선거에서는 노예 문제와 관계없이 오직 미국의 분열을 방지할 것만을 주장한 입헌통일당이라는 정당도 생겨 후보자를 내세웠습니다. 11월 6일의 선거 결과 에이브러임 링컨이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4명의 후보가 난립하여 투표수에서는 37%에 그쳤지만 선거인단 수에서는 303석 중에서 180석을 차지하는 승리였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긴 했으나 대통령 취임일은 다음해 3월 4일이었으며 아직은 민주당의 뷰캐넌이 대통령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예제도 문제에서 비롯된 남과 북 사이의 긴장이 절정에 다다른 시점에서 현직 대통령 뷰캐넌은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으며 링컨에게는 아직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남부에서는 노예제 반대론자가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한 위기감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마침내 12월 20일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처음으로 연방 탈퇴를 선언하였고 다음해 3월 4일까지 미시시피,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엘라베마, 조지아, 텍사스 등 6개 주가 추가로 연방에서 탈퇴하였습니다. 이 7개 주는 1861년 2월 말에 남부연맹을 조직하고 새 정부의 수도를 엘라베마의 몽고메리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미시시피 출신의 제퍼슨 데이비스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북부는 원명 그대로 미합중국 또는 북부연합이라는 약칭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북부인의 입장에서 볼 때 데이비스 대통령의 남부연맹 정부는 분명한 반란 정부였습니다. 1861년 3월 4일에 대통령에 취임한 링컨은 끈기 있게 남부연맹과 협상을 벌였으나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후 남과 북은 1861년 4월 12일에 벌어진 썸터 여세 전투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전쟁에 돌입하였지요. 곧 남군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낼 것 같았던 북군이 수세에 몰리고 기사회생한 남군이 로버트리 장군의 지휘로 북쪽으로 진격해오자 뒤바뀐 전황에 가장 실망한 사람들은 노예제를 유지하면서도 연방에 남았던 켄터키나 미주리 등의 유권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북군의 사령관 맥클렌이 남부의 수도인 리치먼드를 함락시키면 노예제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 없이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면서 노예제 폐지론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노예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반란자 남부가 저항을 계속하고 있다는 논리가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불과 1년 전인 1861년에만 하더라도 노예제 폐지론자들은 남부의 여론을 악화시켜 전쟁을 일으킨 원흉으로 지탄받았으나 1862년에는 전쟁을 주도하고 있던 공화당이 정치적 지지를 얻으면서 북부 각지에서 강연회를 열고 의회에서도 연설하는 등 크게 세력을 넓혔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1862년 3월 13일에는 전투 중 북군 진영으로 넘어온 흑인 노예들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노예 반환 금지법이 하원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 배경은 이러했지요. 1861년 4월 버지니아 반도에서의 전투 중 2명의 흑인 노예가 북군의 벤자민 버틀러 소장의 진영으로 탈출해 오자 그 주인인 남군 장교가 백기를 들고 북군 진영으로 찾아와 반환을 요구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버틀러 소장은 노예들을 노획물이라고 주장하며 돌려주기를 거부하였습니다. 물론 노예를 돌려보내지 않으려는 핑계였지요. 결국 이것이 이후 하나의 관행으로 자리 잡아 북군의 지휘관들은 남쪽의 노예들이 북군의 진영으로 탈출해오면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휘관들이 노예를 되돌려 보내는 경우도 있어 노예제 폐지론자들이 이를 확실히 금지하는 법안을 공화당에 요구하여 통과시킨 것이었습니다. 이미 준주와 수도 워싱턴에서 노예금지법이 통과되었고 영국과 노예거래 중지를 위한 조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노예 반환금지법까지 통과되자
북부의 가담한 노예주 출신의 의원들과 유력 인사들은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이들은 목청을 높여 공화당을 성토하기 시작했지요. 한창 전쟁 중이었지만 노예제는 다시 한번 첨예한 정치적 이슈로 떠올랐고 링컨은 이러한 갈등을 정치적 타협을 통해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그가 내놓은 타협안은 북부의 노예를 모두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대신 노예의 주인들에게 재정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이었지요. 링컨은 3개월분의 전쟁 예산이면 북부 내의 모든 노예들의 해방이 가능하다며 이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노예주들은 이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링컨은 노예주들이 타협안을 거절하자 실망을 감추지 못했으며 직설적으로 노예주들을 비난했지요. 그러나 노예 해방에 반대하는 것은 노예주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원칙적인 차원에서 노예 해방에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노예를 해방시키면 수백만의 흑인 자유민들이 갑자기 남부에서 북부로 이주하여 백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인종 갈등과 사회적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노예 해방 반대 논리로 내세웠습니다. 1862년 후반 전황이 북부에 불리해지자 전쟁이 장기화할 것을 두려워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반전론과 협상론이 힘을 얻기 시작하였지요. 반전론자들은 전쟁보다는 협상으로 연방을 통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급진적인 노예 폐지론이 없어지면 남부가 협상에 응할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이 이들의 논리였지요. 공화당은 남부의 최종적인 목표가 노예제 유지가 아니라 독립이므로 협상이나 타협은 절대로 불가하다고 맞섰고 민주당의 반전론자들을 카퍼헤드라고 부르며 적대시하였습니다. 카퍼헤드는 미국 남부지방에 서식하는 독사 이름입니다. 한편 북군 포토맥군의 사령관 맥클렌은 이들 카퍼헤드파와 가까이 지냈고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의 후보로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맥클렌은 그해 7월 링컨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노예제도에 대한 불간섭 정책을 요구하기까지 하였지요. 전쟁 장관 스탠턴은 맥클렌의 해임을 건의하였으나 당장 그만한 장군도 없었기에 링컨은 스탠턴의 건의를 무시하고 그저 맥클렌의 오만불손을 참아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예들에 대한 또 다른 타협안은 노예들을 정부가 사들여 자유인으로 풀어준 후에 이들을 다른 나라로 이주시키자는 것이었지요. 이 주장은 의외로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습니다. 실제로 공화당 의원들의 과반수 이상이 수도 워싱턴에서 흑인들의 이주를 위해 6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는데 찬성했을 정도였으니까요. 노예들의 이주지로는 온두라스와 니카라과가 선정되었으나 두 나라 모두 노예들의 수용을 거부하면서 중앙아메리카 이주로는 무산되었습니다. 1863년에는 453명의 흑인들을 아이티 근처에 있는 섬으로 이주시켰으나 질병과 기아로 수십 명이 사망하고 생존자들을 다시 미국으로 데려오면서 흑인 이주로는 흐지부지되었지요. 링컨이 노예들에 대한 타협안을 여러 차례 제시한 이유는 노예 해방 선언에 필요한 최대한의 지지를 얻어내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기존의 노예제 폐지론자들의 지지에 더하여 타협안을 따르는 중간론자들의 지지를 추가로 얻어낼 수 있다면 국내의 정치적인 부담 없이 노예 해방을 선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링컨은 이미 노예제가 남부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임을 깨달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남부의 기반이 되는 노예제를 철저히 깨부수지 않고서는 전쟁에서의 승리도 합중국을 재통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은 노예 해방 선언 시기를 검토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링컨은 이때 유럽 국가들, 특히 영국과 프랑스가 이미 노예 거래를 불법이라 규정한 사실에 주목하였지요. 만약 노예 해방 선언을 통하여 노예 해방이 전쟁의 목적임을 밝힌다면 영국과 프랑스는 명분상 노예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남부를 지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명분은 충분했지요. 그러나 노예 해방을 남부에 강제할 수 없는 상태, 즉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노예 해방 선언은 헛된 선언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노예 해방 선언을 저울질하던 1862년 7월경의 전세는 북부에 불리하였지요. 링컨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명분이 아니라 승전보였던 것입니다. 1862년 여름에 버지니아 원정 전투에서 북군을 완파한 남군의 주력군인 북버지니아군의 사령관 로버트 리는 병사들이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북진하였습니다. 메릴랜드와 펜실베이니아를 공략하려고 한 것이었지요. 아울러 북군을 연파할 경우 1862년 11월의 북부연합의 중간선거에서 반전론자들의 입지가 강화되어 북부의 지도부가 남부와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었습니다. 물론 남부의 일부 여론은 북부의 수도 워싱턴을 직접 공격할 것을 주문하였으나 리 장군은 워싱턴 공략은 득보다 실이 더 크리라 판단하고 군을 북쪽으로 돌린 것입니다. 1862년 9월 3일 버지니아 센터빌을 출발한 리 사령관은 메릴랜드로 진입하면서 남군은 메릴랜드를 점령할 의도가 없으며 해방군으로서 왔음을 선언합니다. 한편 북군의 사령관 맥클렌의 움직임은 지나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때 리의 병력은 약 5만 5천이었고 맥클렌의 병력은 8만 7천으로 북군이 수적인 우위를 지니고 있었으나 맥클렌은 적이 11만의 대군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북군의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9월 13일에 남군이 머물고 간 지역을 정찰하던 북군의 기병대가 남군 장교들이 분실한 리의 작전명령서를 습득한 것입니다. 9월 15일 이미 북부의 영토에 진입한 남군의 잭슨 장군은 중요한 보급기지이자 무기 생산 공장이 있었던 하퍼즈 페리 요새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무려 12,000명이나 되는 병력을 포로로 잡았으며 엄청난 양의 무기와 탄약을 노획했습니다. 이런 대승에도 남군은 전혀 안심할 수 없었지요. 리 장군의 작전명령서를 입수한 맥클렌의 포토맥군이 평소와는 다르게 의외로 빠른 추격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군은 사우스 마운틴에서 3개의 고개를 북군에 넘겨주었으나 다행히 이곳에서 부대를 직결시킬 귀중한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만일 맥클렌이 사우스 마운틴에서 승리한 후 빠르게 움직였다면 리 장군의 예하 부대가 집결하기 전에 리 장군의 본대를 공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맥클렌은 다시 늑장을 부리면서 대열을 정비하는데 하루를 썼습니다. 특히 9월 15일에는 하퍼즈 페리 함락을 사실상 방치하였습니다. 9월 16일에 샤프스버그에서 양군이 조우하였을 때 리 장군의 병력은 불과 18,000명에 불과하였지요. 맥클렌은 남군 전선에 돌파구가 생길 때 투입하려고 무려 4개의 보병사단과 기병대 전체를 예비대로 두었습니다. 이는 이론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작전 계획이었으나 전투는 맥클렌의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았지요. 9월 17일 아침 북군의 집중적인 공격이 시작되어 남군 좌익에 돌파구가 생겼으나 맥클렌은 이해하기 힘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군 좌익에 돌파구가 생겼을 때 대기하고 있던 예비대를 투입하지 않아 남군을 괴멸시킬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비록 북군의 돌파를 막았으나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한 남군은 샤프스버그 방면으로 무질서하게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맥클렌이 예비대를 투입할 기회가 다시 찾아왔으나 맥클렌은 남군 예비대의 반격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손에 쥔 카드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9월 17일 내내 치열하게 벌어진 전투에서 양군의 사상자는 2만 3천에 달했습니다. 이 엔티텀 전투는 단일 전투로는 미국 전사상 가장 많은 병력이 전사한 전투였으며 1944년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당시 미군 사상자 수의 4배에 달한 전투였습니다. 전술적으로는 무승부였지만 막대한 피해를 입은 남군은 더 이상 메릴랜드에서 작전을 수행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18일 저녁 리 장군은 남군의 후퇴를 명했습니다. 이로써 남군의 1차 북부원정은 실패로 돌아가 남군은 셰넌도어밸리 방면으로 힘없이 물러났고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북군은 전략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남군의 예비대를 두려워하여 적극적인 추격을 명하지 않은 맥클렌은 워싱턴에 전보를 보내 북군이 대승을 거두었음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 전투는 전술적인 측면보다 링컨이 노예해방을 선언할 자신감을 얻었다는 측면에서 북군에게 전략적인 승리가 되었습니다.
엔티텀 전투를 계기로 전세는 서서히 북군에 유리하게 전개되었지요. 리 장군의 공격이 좌절된 것을 본 영국은 남부연맹을 승인한다는 입장을 잠시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는 자신이 지지하는 맥시밀리언 황제가 멕시코의 왕위를 잇게 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남부와 우호 관계를 맺는 편이 유리했지요. 따라서 그는 남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남군에게 보낼 순양함 2척, 군함 4척을 건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엔티텀 전투 이후 전세가 북부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자 남부연맹에 주려던 함선의 건조를 중지하였지요. 전세가 역전되자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은 전세의 역전만으로 태도를 쉽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국의 섬유산업을 위해 남부의 면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었지요. 따라서 영국의 입장을 변화시킬 유일한 방법은 전쟁의 초점이 되었던 노예해방을 선언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노예해방 문제는 당시로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연방 측이 완전히 전세를 만회한다 해도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었지요. 링컨은 노예해방 선언을 결정하는데 오랜 시간을 고심해야 했던 것입니다. 1862년 9월 17일의 엔티텀 전투는 전술적으로는 무승부였지만 끔찍한 피해를 입은 남군은 더 이상 메릴랜드에서 작전을 수행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리 장군은 셰넌도어밸리 방면으로 남군의 후퇴를 명했습니다. 이로써 남군의 1차 북부원정은 실패로 돌아갔고 북군은 전략적인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사실 링컨 대통령은 북군이 리치먼드에서 패전한 후 남군의 점령지구에 있는 모든 노예를 해방하는 선언을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요들의 반대로 여러 날을 고심하여 작성한 선언문을 다음 전투에서 북군이 승리를 거두었을 때 선포하기로 하였습니다. 엔티텀 전투에서 승리한 5일 후인 1862년 9월 22일 링컨 대통령은 강요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기다리던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링컨은 일찍부터 남군이 메릴랜드에서 쫓겨가면 곧바로 노예해방 선언을 하겠다고 신에게 맹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국군의 엔티텀 전투 승리로 신에 대한 맹세를 지킬 기회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이날 연방에서 탈퇴한 남부의 여러 주가 1863년 1월 1일까지 연방에 복귀하지 않으면 노예해방을 선언하겠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노예해방 예비선언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결국 남부가 이행하지 않자 링컨 대통령은 1863년 1월 1일 연방의 반란 상태인 남부연맹의 모든 주의 노예를 해방한다는 노예해방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통령 포고문이자 대통령 행정명령이었던 이 선언의 공식적인 명칭은 포고문 95였지요. 반란 상태에 있는 여러 주의 노예를 전부 해방한다. 해방된 흑인은 폭력을 삼가야 하며 적절한 임금으로 충실히 일해야 한다. 해방된 흑인 노예에게 연방군대에 입대할 기회를 부여한다. 노예해방 선언은 단지 선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노예제도는 남부를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탱하는 기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링컨이 노예해방 선언을 발표하고 노예제를 부정함으로써 남북전쟁은 단지 반란군 진압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즉, 노예제 그 자체를 붕괴시킴으로써 남군을 꺾는 것을 넘어 남부를 사회경제적으로 완전히 파멸시키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울러 남부가 노예사회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함으로써 만약 유럽 국가들이 노예 국가인 남부를 인정하면 결국 노예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지요. 즉, 유럽 국가들에게 도덕적인 부담을 줌으로써 남부에 대한 외교적 지원을 차단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높고 고귀한 이상에도 불구하고 노예해방 선언은 현실적으로는 단 한 사람의 노예도 해방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선언은 반란 상태에 있는 여러 주에만 국한된 것으로 그곳에서는 현실적으로 노예해방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350만 명에 달하는 남부 지역의 노예들은 전쟁 뒤 미합중국 수정헌법 제13조, 14조, 15조의 성립으로 해방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남부는
이 선언은 마치 노예들에게 주인의 숨통을 조르라고 선동하는 것과 같다고 즉각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북군의 장병들 역시 이 선언을 듣고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 내의 미지근한 반응과는 달리 노예 해방 선언은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자유주의자와 혁신파에게 환영받았습니다. 이는 북부의 전쟁 목적이 인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유럽의 여론이 점차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노예 해방 선언을 이끌어내고 남북으로 나뉘어 싸움을 벌인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업적과 이와 관련된 일화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